선생님, 그 곡 어디서 배웠어요? 그 순간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한서정의 손이 조용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 초등학생 아들의 피아노 선생님이 무심코 연주한 멜로디 때문이었죠. 그 곡은 세상 어디에도 없는 곡이었어요. 20해 전 한 여자가 어린 딸을 재울 때만 조용히 들려주던 자장가였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그날 선생님의 가방에서 작은 손수건 하나가 툭 떨어졌습니다. 아이보리색 천 그 모서리에는 파란 실로 이름 하나가 수놓여 있었죠. 유나. 그 이름은 20해 전 눈물로 떠나보낸 딸의 이름이었어요. 혹시 이 세상 어딘가에서 살아있을 거라고 20년 동안 믿어왔던 그 아이일까요? 아니면 그저 잔인한 우연일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알려주시면 그곳에 건강과 행운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비가 막 그친 5월의 오후였어요. 서울 성북동 언덕 위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고즈넉한 2층 저택. 대문 앞에 배낭 하나를 맨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음대 3학년 정유나. 22살. 낡은 운동화 끝에는 빗물이 아직 채 마르지 않은 채였고 손에는 구겨진 구인 쪽지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초등학생 남자아이 피아노 과외 선생 구함. 주 2회 조건 협의. 생활비가 석 달째 밀려 있었어요. 반지하 고시원 월세 독촉장이 두 번째로 날아든 날 아침, 유나는 학교 게시판에서 이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주소를 보고 눈을 가늘게 뜨며 고개를 갸웃했죠. 성북동이라면 돈 있는 동네였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집안 형편에 장학금만으로는 버티기 힘든 나날이었으니 망설일 이유가 없었어요. 배를 누르자 문이 열렸습니다. 70대로 보이는 나이든 집사 박노인이 꾸벅 고개를 숙이며 유나를 안으로 안내했어요. 현관을 들어서는 순간 유나의 발걸음이 잠깐 멈췄습니다. 집 안가득 흐르는 피아노 소리 때문이었어요.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낮고 조용한 선율. 처음 듣는 곡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아주 오래전부터 어디선가 들어온 것 같은 익숙함이 가슴 어딘가를 건드렸어요. 유나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살짝 참았습니다. 안내를 받아 들어간 넓은 거실. 그랜드 피아노 앞에 앉아있는 사람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한서정. 설명이 필요 없는 이름이었어요. 국내를 넘어 유럽 무대까지 오른 대한민국이 낳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유나도 음대생인 만큼 그 이름을 모를 리 없었죠. 그런데 지금 눈앞의 서정은 무대 위의 화려한 모습과는 달랐어요. 검은 캐시미어 가디건 하나를 두른 채 아무도 없는 거실에서 혼자 그 짧은 선율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잊고 싶지 않은 무언가를 손끝에 새기듯이 말이죠. 그때 계단을 쿵쾅쿵쾅 내려오는 소리가 울렸어요. 선생님이에요? 초등학교 2학년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유나를 올려다봤습니다. 강지우였어요. 통통하고 귀여운 뺨에 호기심이 가득한 눈망울. 피아노 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한서정이 피아노 의자에서 일어나 돌아섰어요. 유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정은 잠시 유나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아무렇지 않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보았어요. 서정의 눈동자가 아주 잠깐 흔들렸다는 것을. 무언가를 알아보려는 것처럼 혹은 무언가를 억누르려는 것처럼. 간단한 면접이 끝나고 유나는 그날부터 지후의 과외 선생이 됐습니다. 첫 수업이 끝난 뒤 유나는 현관으로 가는 길에 다시 한번 발걸음을 멈췄어요. 거실 안쪽에서 피아노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아까 그 선율. 낮고 느리고 다정하면서도 어딘가 슬픈 곡.
유나는 자신도 모르게 그 소리를 따라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처음 듣는 멜로디인데 다음 음을 알 것 같았어요.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귀신에 홀린 것도 아닐 텐데 왜 이 곡이 이렇게 익숙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유나는 서둘러 고개를 가로저으며 대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등 뒤로 그 선율이 오래도록 따라왔어요. 그리고 사흘 뒤 두 번째 수업이 끝난 날이었습니다. 지우가 피아노 앞에서 툴툴거리며 악보를 덮어버리자 유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피아노 앞에 앉았어요. 그리고 별 생각 없이 손을 올렸습니다. 그 선율을, 아까부터 머릿속을 떠나지 않던 그 자장가를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도 놀랄 만큼 자연스럽게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그때였어요.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어요. 유나가 고개를 돌리자 한서정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아무 표정이 없었는데 손이 문틀을 꼭 쥐고 있었어요. 손마디가 하얗게 질릴 만큼. 서정이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그 곡 어디서 배웠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멋쩍게 웃었어요. 그냥 갑자기 떠오른 건데요. 어디서 들었던 건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서정은 대답하지 않고 그저 오래도록 유나를 바라봤어요. 마치 눈앞에 있는 이 사람이 정말로 존재하는지 아니면 20년 동안 꾸어온 꿈이 다시 찾아온 것인지 확인하려는 것처럼. 그 곡은 세상 어디에도 없는 곡이었습니다. 한서정이 20해 전 아직 어렸던 딸을 재울 때만 들려주던 단 하나의 자장가였으니까요. 그날 이후 유나의 발걸음은 매주 2번씩 성북동 언덕을 올랐습니다. 지우는 피아노보다 축구를 좋아하는 평범한 아이였어요. 악보를 펼치면 하품부터 하고 연습곡을 시키면 5줄을 못 넘기고 딴청을 피웠지만 유나와는 이상할 만큼 잘 맞았죠. 수업이 끝나면 과자를 사달라고 졸라대고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조잘조잘 늘어놓으면서 유나의 가방끈을 잡아당겼어요. 아이에게는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어른이 많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지우의 엄마 한서정은 늘 바빴어요. 공연 준비와 녹음 작업, 해외 일정이 끊이지 않았고 집에 있는 날에도 대부분 2층 작업실에 틀어박혀 있었죠. 지우가 간혹 2층 계단 앞에 서서 엄마를 부르면 서정은 문을 열고 나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줬어요. 하지만 그 손길은 늘 어딘가 조심스러웠습니다. 깨질까봐 세게 잡지 못하는 것처럼, 오래 머물면 안 되는 것처럼. 유나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묘한 감정이 일었어요. 서정이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눈빛은 너무 깊었어요. 넘칠 듯 가득 차 있는데 쏟아내지 못하는 감정, 오래 눌러두어 딱딱하게 굳어버린 슬픔 같은 것이 그 눈 속에 있었죠. 그 집은 이상했어요. 넓고 조용하고 아름다웠지만 어딘가 늘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꽃은 매일 바뀌었고 피아노는 항상 먼지 하나 없이 닦여 있었지만 웃음소리가 없었어요. 지우가 떠들 때만 잠깐 환해졌다가 아이가 방에 들어가면 다시 오래된 정막이 내려앉는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밤이면 어김없이 흘러나오는 그 소리. 유나가 퇴근하려다 현관에서 자꾸 발걸음을 멈추게 만드는 낮고 느리고 반복되는 그 자장가. 어느 날 유나는 수업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문득 발을 멈췄어요. 그리고 혼자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걷는 내내 그 멜로디를 흥얼거리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처음 듣는 곡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다음 음이 손끝에 올라와 있었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그랬습니다. 고시원 좁은 방에서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다 보면 자꾸 그 멜로디가 떠올랐어요.
반복되는 선율이 마치 누군가 먼 데서 부르는 목소리처럼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유나는 어린 시절 기억 속 어딘가를 헤집었어요. 부모님은 일찍 떠났고 유나는 외할머니 손에 자랐습니다. 할머니는 경기도 외곽의 작은 마을에 사시는 분이었는데 유나가 기억하는 어린 시절은 대부분 그 작고 낡은 집에서의 것들이었어요. 마루에서 잠들면 누군가 얇은 이불을 덮어줬던 기억, 마당에 감나무가 있었던 기억, 그리고 아주 희미하게 잠들기 전에 들려오던 피아노 소리. 설마. 유나는 눈을 감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생각이었어요. 할머니는 피아노를 칠 줄도 몰랐고 그 낡은 시골집에 피아노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냥 우연히 비슷한 멜로디를 어디선가 들은 거겠지 하고 유나는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하지만 다음 수업 날에도 또 그 다음 날에도 그 자장가는 유나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오후 지우가 화장실에 간 사이 유나는 피아노 앞에 앉았어요. 그 멜로디의 첫음에 손가락을 얹자 나머지 음들이 물 흐르듯 따라왔습니다. 끊기지도 않고 더듬지도 않고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곡을 다시 떠올리듯 자연스럽게. 유나는 연주를 마치고 한참 피아노를 바라봤습니다. 이 곡은 뭘까요? 어디서 온 걸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만은 확실했습니다. 이 집에 오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것. 처음 온 날부터 지금까지 낯선 공간인데도 어딘가 오래된 따뜻함이 있었죠. 그게 뭔지는 몰랐지만 유나는 그 감각을 좋아했습니다. 지우가 화장실에서 뛰어나오며 소리쳤어요. 선생님, 오늘 수업 이미 다 한 거 아니에요? 유나는 웃으면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게. 근데 한 번만 더 하자, 응? 수업이 끝나고 정리를 하던 유나가 가방 안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아이보리색 천에 섬세하게 수놓인 작은 손수건이었습니다. 세탁을 많이 해서 빛이 조금 바랬지만 모서리에 파란 실로 새겨진 두 글자만은 여전히 또렷했어요. 유나. 선생님, 그거 뭐예요? 지우가 고개를 쭉 빼며 물었습니다. 유나가 웃으며 답했어요. 선생님이 어릴 때부터 갖고 다니던 손수건이야. 내 이름이 수놓여 있어. 누가 만들어줬어요? 글쎄 할머니가 주셨는데 누가 만든 건지는 몰라. 그때였습니다. 언제 내려왔는지 한서정이 거실 입구에 서 있었어요. 지우의 간식을 챙기러 내려왔다가 멈춘 것 같았는데 그 눈이 유나의 손 위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정확하게는 손수건 위에. 서정의 얼굴에서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단속하는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유나는 알아챘죠. 그 사람의 두 손이 허벅지 옆에서 가만히 쥐어지고 있다는 것을. 잠깐만요. 서정이 천천히 다가와 유나 앞에 섰습니다. 그 손수건 좀 봐도 될까요? 낮고 조용한 목소리였어요. 억누르고 있지만 그 억누름이 역력히 느껴지는 목소리였습니다. 유나가 손수건을 내밀었어요. 서정의 손가락이 천을 받아들었습니다. 그 손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마치 20년 전 어느 날 밤을 만지고 있는 것처럼. 서정은 오래도록 손수건의 자수를 바라봤습니다. 파란 실로 새겨진 두 글자를 손끝으로 조심스럽게 짚으며 숨을 참듯 입술을 꾹 다물고 그렇게요. 지우가 옆에서 밀감을 까먹으며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물었습니다. 엄마 알아요? 서정이 잠시 후 손수건을 돌려줬어요. 손을 거두는 동작이 아주 느렸습니다. 마치 놓기 싫은 것을 억지로 내려놓는 것처럼. 예쁜 물건이네요. 그것뿐이었습니다. 더 묻지도 더 말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그날 밤 유나가 집으로 돌아간 뒤 서정은 2층 작업실에 올라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앞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정의 눈 안에는 20년 전의 밤이 선명하게 펼쳐지고 있었어요. 갓 돌이 지난 아이가 잠들지 않으려고 칭얼대던 밤. 그때마다 서정은 딸을 안고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그 자장가를 연주하면 아이는 신기하도록 금방 눈을 감았어요. 조그만 손으로 엄마의 손가락을 꼭 잡은 채로. 그리고 딸이 잠들면 서정은 아이의 손을 놓지 않으면서 혼자 울었습니다. 재벌가 도련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 사랑이 자신의 딸에게 어떤 짐이 될 수 있는지 아직 어린 나이였지만 서정은 조금씩 알아가고 있었어요. 그 시절 서정이 딸에게 해준 단 하나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손수건이었습니다. 파란 실로 딸의 이름을 한 땀 한 땀 수놓으면서 밤새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천이 딸의 곁에 오래 남아있기를, 엄마가 없는 날에도 이것만은 남아있기를, 그 마음으로 바늘을 움직였었죠. 그런데 지금 그 손수건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20해가 지나서 이름도 얼굴도 기억만으로 간직해온 딸이 있었던 자리에서 서정은 자리에서 일어나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밤에 그 자장가를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연주했어요. 연주가 끝나도 한참 동안 손을 피아노 위에 올려둔 채 서정은 눈을 감았습니다. 설마 그럴 리는 없어.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하면서도 그 확신이 오늘 밤만큼은 흔들렸어요. 그 남자가 돌아온 것은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유나가 지우의 수업을 마치고 악보를 정리하고 있을 때였어요. 현관 쪽에서 묵직한 발소리가 들려왔죠. 지우가 아빠 하고 외치며 달려가는 소리가 났고 유나는 가방을 메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강태준, 40 중반의 남자였어요. 짙은 네이비 수트에 흰 셔츠, 넥타이는 조금 풀린 채였고 긴 출장에서 막 돌아온 사람 특유의 피곤함이 얼굴에 내려앉아 있었죠. 키가 크고 눈매가 날카로운 편이었지만 지우를 번쩍 안아 올리는 손만큼은 한없이 부드러웠습니다. 태주는 아들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유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이 이상했어요. 태준의 눈빛이 아주 잠깐, 딱 한 호흡 동안 굳어버렸죠. 알아차리지 못할 만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 사람이 지금 무언가를 참고 있다는 것을 유나는 느꼈습니다. 지후 선생님이시죠? 태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정중하고 담담했어요. 유나가 꾸벅 인사했죠. 네, 정유나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태주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지후의 손을 잡고 거실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짧고 형식적인 첫 만남이었는데 유나는 집 밖으로 나오면서도 그 눈빛이 마음에 걸렸어요. 처음 보는 과외 선생을 바라보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본 사람을 다시 마주친 것 같은 그런 눈빛이었죠. 태주는 그날 밤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재에 앉아 위스키 잔을 손에 쥔 채 창밖의 어두운 정원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빗소리가 창문을 조용히 두드렸죠. 그 아이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젊고 수수한 얼굴이었어요. 특별히 화려하지도 않았고 꾸민 티도 없었죠. 그런데 왜인지 눈을 감으면 그 얼굴이 다른 얼굴로 겹쳐졌습니다. 20년 전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의 젊은 시절 얼굴과 너무 닮아 있었어요. 한서정. 태준이 그녀를 처음 만난 것도 저 나이 즈음이었죠. 세상 일에 서툴면서도 혼자서 모든 것을 다 짊어지려 하는 여자였습니다. 아이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좋았죠.
아이까지 품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집안은 달랐어요. 태준의 아버지 강 회장은 단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그러나 절대 물러서지 않는 어조로 말했죠. 아이 딸린 여자와는 안 된다. 태준은 아버지 앞에서는 고개를 숙였지만 서정에게는 괜찮다고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말이 서정에게 어떤 무게로 전해졌는지 그는 그때 몰랐죠. 그리고 어느 날 서정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아이를 맡겼어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태준은 바로 알아들었어요. 하지만 그는 묻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으면 자신의 책임이 아닌 게 다는 것처럼 그렇게 외면했죠. 그것이 20년 동안 그의 가슴 한켠에 박혀 있는 가시였습니다. 위스키 잔을 탁자 위에 내려놓으며 태준은 눈을 감았어요. 오늘 본 그 과외 선생의 얼굴이 다시 떠올랐죠. 젊은 서정을 닮은 눈빛, 수줍게 꾸벅 인사하던 모습. 설마 하고 태준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곧 그 설마가 자신을 얼마나 오래 따라다닐지 알 수 없었어요. 사흘 뒤 태준은 유나가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요? 유나는 멈칫했어요. 태준은 정원 쪽 벤치를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았고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과외는 이번 달로 마무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유나의 눈이 커졌어요. 제가 뭔가 실수를 한 건가요? 지우가 불편하다고 했나요? 그건 아닙니다. 태준이 말했어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은 어딘가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럼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태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유나를 한번 바라보다가 시선을 내리깔았어요. 그의 입술이 무언가를 말하려다 다시 닫혔습니다.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사정입니다. 그것이 전부였어요. 유나는 어리둥절한 채로 집을 나섰습니다. 이유도 모른 채 쫓겨나는 건지 아니면 내가 무언가 잘못한 건지. 골목을 내려오는 내내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그날 저녁 지우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선생님 가지 마요. 저 피아노 계속 배우고 싶어요. 유나는 한참 그 메시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답장을 쓰지 못한 채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유나는 그 집을 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발걸음은 자꾸 성북동 방향으로 향하는 것 같았죠. 지우에 가지 마요 한마디가 자꾸 귓가에 맴돌았고 그보다 더 깊은 곳에는 서정의 흔들리던 눈빛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 아침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한서정이었습니다. 오늘 수업 올 수 있어요? 전화기 너머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어요. 유나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그날 오후 유나가 벨을 눌렀을 때 문을 연 건 박 집사가 아니라 서정이 직접 현관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단정하게 입고 있었지만 어딘가 오래 마음을 졸인 사람의 기색이 눈가에 남아 있었죠. 들어와요.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서정이 차를 내왔어요. 따뜻한 보이차 향이 조용한 공간 안에 부드럽게 번졌죠. 서정이 먼저 말했습니다. 태준 씨가 실례를 했더군요. 유나가 당황해 손을 저었어요. 아, 아니에요. 집안 사정이 있으신 것 같아서. 지우가 많이 좋아해요. 선생님을. 서정이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며 낮고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그 안에 무언가 꾹 눌러둔 것이 있었죠. 그 아이한테 오래 곁에 있어줄 사람이 많지 않아요. 유나는 서정을 바라봤습니다. 서정은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초여름 햇살이 정원의 나뭇잎 사이로 흘러들어오고
그 빛이 서정의 옆 얼굴에 조용히 내려앉아 있었죠. 그 얼굴에는 설명할 수 없는 쓸쓸함이 있었습니다. 화려한 무대 위의 피아니스트가 아니라 오래된 죄책감을 안고 살아온 한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유나는 자신도 모르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계속 오겠습니다. 서정이 유나를 돌아봤어요. 그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가 다시 가라앉았죠. 고마워요. 그 두 마디가 이상하게도 유나의 가슴 어딘가를 오래 울렸습니다. 그날 수업이 끝난 저녁, 유나는 집에 돌아가지 않았어요. 박 집사가 식사를 하고 가라고 붙들었습니다. 집사는 말이 많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부엌에서 밥을 짓고 국을 끓이는 손길이 가족을 살뜰히 챙기는 사람이었어요. 유나는 어쩐지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지우는 밥상 앞에서도 수다를 멈추지 않았어요. 학교 친구 이야기, 축구 이야기, 유나 선생님이 좋은 이유를 손가락으로 꼽으면서 늘어놓는데 그 옆에서 서정이 조용히 국을 떠먹으면서 간간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새어나오는 미소였어요. 유나는 그 미소를 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웃은 게 언제였을까 하고.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도우려는 유나를 박 집사가 손을 저으며 막았습니다. 유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지우의 숙제를 봐주다가 문득 피아노 쪽으로 시선이 갔어요. 그 자장가가 또 머릿속에서 흘렀습니다. 유나는 천천히 피아노 앞으로 갔습니다. 건반 위에 손을 올리고 낮게 첫 음을 눌렀어요. 두 번째 세 번째 아무것도 보지 않아도 손이 알아서 움직였죠. 선생님, 그거 또 치는 거야? 지우가 소파에서 뒤집어지며 웃었습니다. 유나는 지우를 보고 웃으며 계속 연주했어요. 선율이 조용히 방 안을 채워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2층에서 내려오던 서정의 발걸음이 계단 중간에서 멈추고 손으로 난간을 꼭 잡고 눈을 감았어요. 그 선율이 또 흐르고 있었죠. 세상에서 단 한 사람만 아는 곡이 지금 이 집 거실에서 울리고 있었습니다. 서정은 계단을 끝까지 내려오지 못했어요. 그 자리에 서서 아주 오래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눈가에 무언가 차오르는 것을 느끼면서도 닦지 않고 흘러내리게 두었죠. 그날 밤 늦게 태준이 돌아왔습니다. 거실에 불이 켜져 있는 걸 보고 들어왔더니 서정이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어요. 연주는 하지 않고 그냥 건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태준은 넥타이를 풀며 서재로 향하려다 멈췄어요. 유나 씨 오늘도 왔어? 서정이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내가 불렀어요. 짧은 침묵이 흘렀어요. 태준이 낮게 말했습니다. 서정 씨, 그 아이 내보낼 수 없어요. 서정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태준은 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서정의 뒷모습이 꺾이지 않으려고 버티는 사람의 것이었으니까요. 태준은 천천히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정은 혼자 남아 다시 건반 위에 손을 얹었어요. 그리고 아주 작게 그 자장가의 첫 음을 눌렀죠. 서정이 처음 강태준을 만난 것은 24살 겨울이었습니다. 음대를 갓 졸업하고 작은 음악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던 시절이었어요.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도 피아노만 있으면 됐고 밥을 굽는 날이 있어도 음악이 있으면 괜찮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딸이 생겼어요. 아이 아버지는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짧고 무책임한 인연이었고 서정은 그것을 원망하는 대신 혼자 아이를 품었어요. 배가 불러오는 동안에도 학원 수업을 빠지지 않았고 아이를 낳은 뒤에도 아기를 등에 업고 일을 나갔죠. 그것이 서정이 아는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징징거리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그냥 걷는 것이요. 딸의 이름은 유나라고 지었어요.
있을 유 아름다울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아름다운 아이라는 뜻이었죠. 이름을 짓던 날 밤 서정은 잠든 아기의 얼굴을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얼마나 멀리까지 갈 수 있을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을지, 그 모든 가능성이 이 작은 얼굴 안에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겨울 끝자락에 강태준을 만났습니다. 재벌가의 장남이라는 걸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냥 음악을 좋아하는 조용한 남자라고 생각했죠. 서정이 가끔 연주를 맡던 소규모 공연장에서 매번 맨 앞줄에 앉아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공연이 끝나고 그가 다가와 말했어요. 피아노를 배우고 싶은데 선생님이 되어주실 수 있을까요? 서정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처음이었죠. 태주는 성실했어요. 매주 레슨을 빠지지 않았고 틀린 음을 쳐도 짜증 한 번 내지 않았습니다. 서정이 유나를 데려오는 날에도 아이를 귀찮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무릎 위에 올려앉히고 건반을 짚어주며 웃었죠. 서정은 그 모습을 보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사랑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태준의 집안은 처음부터 달랐습니다. 강 회장이 서정을 부른 것은 두 사람이 사귄 지 6달째 되던 날이었어요. 강남의 높은 건물 맨 꼭대기층의 넓은 집무실. 서정은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오늘 어떤 말을 듣게 될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차를 한 잔 권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태준이는 외아들이요. 집안과 기업을 이어야 할 사람이에요. 서정은 찻잔을 내려놓지 않은 채 가만히 들었어요. 아이가 딸린 여자와는 안 됩니다. 하지만 아이를 정리해 주시면 생각해 보겠소. 아이를 정리하라는 말이었습니다. 딸을, 유나를. 서정은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고개를 숙인 채 찻잔만 바라봤죠. 밖으로 나와 주차장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다리가 풀렸습니다. 차 문을 잡고 서서 한참을 울지도 못하고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그렇게 있었어요. 그날 밤 태준이 전화를 했습니다. 서정아, 내가 아버지를 설득해 볼게. 조금만 기다려줘. 서정은 울먹이며 짧게 네라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전화를 끊고 유나의 방으로 갔습니다. 아이는 조그만 주먹을 쥔 채로 세상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무심하게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서정은 그 옆에 앉아 밤새 흐느껴 울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어요. 태주는 설득해 보겠다고 했지만 아버지의 뜻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태준도 결국은 그 막대한 권위의 무게 앞에서 작아지는 사람이었어요. 그것이 그의 한계였고 서정이 마침내 받아들여야 했던 현실이었죠. 어느 날 서정은 어머니, 즉 유나의 외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작은 마을, 낡은 단층집. 엄마가 마당 평상에 앉아 있다가 서정을 보고 일어섰어요. 왜 무슨 일이야? 서정은 엄마 앞에서는 참았던 눈물이 그대로 쏟아졌습니다. 엄마, 유나 좀 맡아줘. 짧은 부탁이었어요. 하지만 그 안에 얼마나 긴 밤들이 담겨 있는지 외할머니는 알았습니다. 딸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다가 아무것도 묻지 않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유나를 맡기던 날, 서정은 아이에게 자신이 만든 자장가를 마지막으로 들려줬습니다. 그 슬프고도 아름다운 선율을 처음부터 끝까지 유나가 잠들 때까지 반복해서 아이가 눈을 감자 서정은 품속에서 손수건을 꺼냈어요. 파란 실로 딸의 이름을 밤새 수놓은 그 손수건을 잠든 아이의 작은 손에 쥐어주고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일어섰어요. 현관을 나서는 순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걸음을 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 뒤로 서정은 단 한 번도 딸을 보러 가지 않았습니다. 몇 달 후 외할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아이가 해외 입양을 갔다고 했습니다. 좋은 가정을 만났다고, 잘 자랄 거라고, 이제 잊고 살라고. 서정은 그 말을 듣고 전화기를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오래도록 피아노 앞에서만 울었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웃고 집에 돌아오면 그 자장가를 연주하며 우는 날들이 이어졌죠. 그 습관은 20년이 지난 지금도 남아 있었어요. 매일 밤 아무도 없는 거실에서 혼자. 서정은 박 집사의 방문을 두드렸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집사는 녹차를 우리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래 함께한 사람들 사이에 조용한 눈빛이 오갔어요. 서정이 말했습니다. 박 집사님, 유나 씨 할머니가 어디 사시는지 알아봐 줄 수 있어요? 박 집사가 손을 멈췄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모님 혹시... 서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설명하지 않아도 됐죠. 박 집사는 오래전부터 이 집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집사의 눈에 무언가 차올랐습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알겠습니다. 서정은 돌아서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그 두 마디를 입 밖에 내는 순간 서정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조용히 흘러내렸어요. 20해 만에 처음으로 그 아이를 향해 발걸음을 내딛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박 집사가 주소를 찾아낸 것은 사흘 만이었습니다. 경기도 외곽 유나가 어린 시절을 보낸 그 작은 마을. 서정은 그 주소를 받아들고 한참 동안 종이를 바라봤어요. 손끝이 떨렸죠. 아이를 입양 보낸 어머니를 원망하며 20해 동안 한 번도 가지 않았던 길이었습니다. 아이를 보낸 죄책감과 어머니에 대한 원망스러운 마음을 잊으려고 오직 피아니스트로의 성공만을 위해 달려온 세월이었어요. 서정은 아무도 몰래 혼자 차를 몰았어요. 2시간을 달려 도착한 마을은 기억보다 작고 낡아 있었지요. 골목길이 좁고 구불구불했고 감나무 한 그루가 낡은 담장 너머로 가지를 뻗고 있었습니다. 서정은 차 안에서 잠시 그 풍경을 바라봤어요. 숨을 한번 고르고 차 문을 열었죠. 대문을 두드리자 잠시 후 문이 열렸어요. 80이 가까운 할머니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허리가 조금 굽었고 흰 머리카락이 단정하게 넘겨져 있었어요. 처음에는 멍하게 서정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서정아. 20년 만에 듣는 목소리였어요. 서정은 눈물이 나오려는 걸 억누르며 조용히 말했어요. 들어가도 될까요? 마루에 마주 앉았지만 두 사람 사이에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마당에서 참새 소리만 들렸죠. 오래된 집에 오래된 침묵이었어요. 서정이 먼저 말했습니다. 유나라는 아이가 우리 집에 왔어요. 할머니의 손이 무릎 위에서 천천히 쥐어졌어요. 음악을 전공하는 대학생이에요. 지금 제 아들 피아노 과외를 맡고 있고요. 할머니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가 제가 유나한테만 들려주던 자장가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손수건도 갖고 있었어요. 제가 수놓은 그 손수건. 마루 아래로 작은 바람이 지나갔어요. 감나무 잎이 살랑 흔들렸죠. 할머니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 침묵 끝에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내가 거짓말을 했다. 서정의 숨이 멎었습니다. 입양 간 거 아니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오래 짊어진 것을 처음으로 내려놓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유나가 여기서 자랐어. 내가 키웠어. 서정은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손이 마루를 짚었습니다. 몸을 지탱하지 않으면 쓰러질 것 같았어요. 왜요? 간신히 나온 한마디였습니다. 할머니가 눈을 떴어요. 그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죠.
서정을 바라보는 눈빛은 오래된 미안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유나 때문에 내 인생 망치게 될까봐. 할머니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그때 너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알잖아. 그 재벌집 눈치 보면서 아이 때문에 기회를 놓치는 게 눈에 선했거든. 그래서 입양 보냈다고 했어. 내가 미련 없이 깨끗하게 털고 내 인생 살 수 있도록. 엄마. 서정의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유나는 너 닮아서 어릴 때부터 음악을 좋아했어. 고등학교 졸업하고 음대에 들어갔고 지금은 서울에서 혼자 살고 있어. 할머니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서정아. 서정은 오래도록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당을 바라봤어요. 감나무, 낡은 담장, 좁은 하늘. 유나가 이 마당에서 뛰어놀았겠구나. 저 마루에서 잠들었겠구나. 내가 없는 자리에서 이렇게 자랐겠구나. 눈물이 소리 없이 흘렀습니다. 한참 뒤에 서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어요. 서정은 눈물이 가득한 얼굴로 웃고 있었습니다. 잘 키워주셔서. 그 말에 할머니가 결국 소리를 내어 울었어요. 두 사람은 그 마루 위에서 오래도록 20년치 눈물을 함께 흘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정은 한강이 보이는 다리 위에 차를 세우고 차에서 내려 난간 앞에 섰어요. 강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뜨렸죠. 서정은 눈을 감았습니다. 유나. 그 이름을 마음속으로 불렀어요. 20해 동안 소리내어 부르지 못했던 이름이었습니다. 서정의 입술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갈게. 강물이 조용히 흘렀어요. 그날 밤 서정은 태준을 불렀습니다. 서재에서 서류를 보던 태준이 거실로 내려왔어요. 소파에 앉은 서정의 얼굴을 보고 그는 뭔가 달라졌다는 걸 바로 알아챘습니다. 눈이 부어 있었지만 표정은 오히려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고요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할 말이 있어요. 서정이 말했습니다. 태준이 맞은편에 앉았고 잠시 침묵이 흘렀죠. 오늘 엄마한테 다녀왔어요. 태준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유나가 입양 간 게 아니었어요. 엄마가 직접 키웠대요. 지금 우리 집에 오는 그 과외 선생이 내 딸 유나예요. 태준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소파 팔걸이를 잡은 손이 천천히 힘을 주었어요. 그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죠. 그저 서정을 바라보다가 시선을 바닥으로 내렸어요. 오래된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서정이 말을 이었어요. 그때 태준 씨가 조금만 용기 있게 막아줬더라면 달랐을 거예요. 그리고 나도 사랑에 눈이 멀어 비겁했고요. 나도 알고 당신도 알죠. 태준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걸 지금 따지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알아야 할 것 같아서. 태준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미안하오. 낮고 갈라진 목소리였어요. 태준은 그날 밤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새벽 2시에 서재에 앉아 불을 켜지도 않은 채 어둠 속에 있었어요. 20년 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죠. 서정이 처음 유나를 데려오던 날. 통통한 뺨의 아기가 서정의 등에 엎여 방실방실 웃던 얼굴. 그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건반을 짚어주던 자신의 손. 그리고 아버지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던 자신의 모습. 그때 자신이 조금만 더 용기를 냈더라면 그 한마디 아버지 안 됩니다를 끝까지 고집했더라면 서정은 딸을 잃지 않아도 됐을 거예요. 태준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눈물이 떨어졌어요. 그는 오래도록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주는 서정을 찾았어요. 유나 씨한테 내가 직접 사과하고 싶소. 서정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당신 딸을 찾을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할게. 서정은 잠시 태준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 사이에 말은 없었지만 무언가 오래 묵었던 것이 조용히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태준은 유나가 오는 시간에 맞춰 거실에 있었어요. 유나가 들어서다가 태준을 보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지난번 일이 있었으니 어색할 수밖에 없었죠. 태준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지난번에는 실례했습니다. 유나가 당황한 얼굴로 손을 저었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습니다. 태준의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유도 제대로 말하지 않고 그런 말을 한 건 옳지 않았습니다. 유나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더 말하지 않았죠. 태준이 돌아서려다 멈췄습니다. 그리고 유나에게 등을 보인 채 아주 낮게 말했어요. 오래 있어줘요. 유나는 그 말의 의미를 완전히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 담긴 무게는 느꼈어요.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는 것을. 네. 유나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태주는 그 대답을 들은 뒤에야 발걸음을 옮겼어요. 계단을 오르는 뒷모습이 처음보다 조금 작아 보였습니다. 오래 짊어온 무언가를 내려놓은 사람처럼. 어느 날 저녁 지우가 열이 나서 일찍 잠들었습니다. 유나는 아이 이마에 물수건을 얹어주고 조용히 방을 나왔어요. 박 집사는 약을 사러 나갔고 태주는 아직 귀가 전이었죠. 집안에는 서정과 유나만 남았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에서 차를 마셨어요. 처음에는 지후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가 요즘 피아노에 조금씩 흥미를 보이기 시작했다는 이야기, 학교에서 친구와 싸웠다가 화해했다는 이야기. 그러다 자연스럽게 말이 줄어들었고 두 사람 사이에 따뜻한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서정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유나 씨, 피아노 좀 쳐줄 수 있어요? 유나가 살짝 놀란 얼굴로 바라봤어요. 제가요? 응. 그냥 듣고 싶어서. 서정의 목소리가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느꼈어요. 그 평온한 말에 뭔가 오래 기다린 것이 있다는 것을. 유나는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건반 위에 손을 얹고 잠시 눈을 감았어요. 무슨 곡을 칠까 생각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 손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첫 음이 울렸어요. 그 자장가였습니다. 서정이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소파에 앉은 채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으고 그 선율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유나의 손가락이 건반 위를 걸어가듯 움직였어요. 두 번째 소절, 세 번째 소절. 한 번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음. 세상에서 단 두 사람만 아는 그 마지막 음이 울렸을 때 서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소리 없이 조용히. 유나는 연주를 마치고 피아노 위에 손을 얹은 채 가만히 있었습니다. 방 안의 선율의 여운이 오래 머물렀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죠. 그때 서정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유나 곁으로 천천히 걸어왔어요. 유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정이 유나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오래도록. 마치 20해 동안 기억 속에서만 보던 얼굴을 이제야 눈으로 확인하는 것처럼. 유나 씨. 네. 혹시 어릴 때 기억 있어요? 유나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어요. 질문의 의미를 가늠하는 얼굴이었습니다. 많지는 않아요. 외할머니 집이 전부예요. 마당에 감나무가 있었고 잠들기 전에 피아노 소리가 들렸던 것 같은데 꿈인지 기억인지 잘 모르겠어요. 서정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꿈이 아니에요. 유나가 서정을 바라봤어요. 그 소리는 내가 들려준 거예요.
방안이 고요해졌습니다. 유나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서정의 말이 머릿속에서 천천히 퍼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심장이 이상한 박자로 뛰었죠. 저한테 손수건도 주신 분이에요? 서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유나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눈물이 눈에 그렁그렁 맺혀서 서정을 바라봤죠. 미안해요. 그 두 마디였어요. 화려하지도 길지도 않은 두 마디였지만 그 안에는 유나 곁에 있지 못했던 날들, 소리 없이 울었던 밤들, 혼자 그 자장가를 연주하며 버텨온 20해의 시간이 통째로 담겨 있었습니다. 유나는 잠시 혼란스러웠어요. 내가 자장가의 멜로디를 알고 있는 것도, 사모님의 슬픈 얼굴이 왠지 모를 연민의 마음이 들었던 것도, 또 지후가 남 같지 않고 정이 같던 것도 그래서였구나. 유나는 마음을 추스리고 심호흡을 한 번 한 후에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서서 서정 앞에 섰어요.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봤지만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침묵 안에 이미 모든 것이 있었으니까요. 유나가 눈물이 차올라 그렁그렁한 눈으로 먼저 조심스럽게 천천히 팔을 벌렸어요. 서정이 걸어가 두 사람이 서로를 안았습니다. 서정의 어깨가 떨렸고 유나는 떨리는 그 어깨를 꼭 잡았어요. 그냥 서로를 꼭 안은 채 오래도록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거실 창문으로 저녁빛이 조용히 흘러들어왔어요. 20해 만에 그 집안에 처음으로 따뜻한 공기가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밤 서정은 잠들기 전에 피아노 앞에 앉았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죠. 유나가 옆에 앉아 있었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건반 앞에 앉아 둘만 아는 그 자장가를 함께 연주했습니다. 낮은 선율이 집 안가득 울렸어요. 겹쳐지고 어우러지는 두 개의 손. 20년을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던 두 사람이 처음으로 같은 곡을 함께 치는 밤이었습니다. 계단 중간에서 지우가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이마에 얹혔던 수건은 어느새 손에 쥐고 있었죠. 그 아이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소리를 들으면서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모든 것이 갑자기 바뀌진 않았어요. 오랫동안 굳어있던 것들은 봄볕에 녹는 눈처럼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풀려나갔습니다. 유나는 한동안 서정을 어머니라 부르지 못했어요. 그 한마디가 목까지 올라오면 어딘가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22년을 엄마 없이 살아온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 이름을 꺼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그냥 선생님이라 불렀죠. 서정도 재촉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없었던 세월만큼 다시 가까워지는데도 시간이 걸린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서정은 그저 유나가 오는 날을 기다렸습니다. 현관 소리가 나면 반갑고 설레는 마음에 재빨리 유나를 맞이하고 수업이 끝나면 향기 좋은 차를 끓이고 나란히 앉아 지후 이야기를 나눴어요. 말이 많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같은 공간에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태주는 조용히 법적인 절차들, 서류들, 그리고 집안에 알려야 할 일들을 뒤에서 처리했습니다. 강 회장에게 이 사실을 알리러 직접 찾아간 날, 태주는 처음으로 아버지 앞에서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래전에 했어야 할 말을 20해가 지나서야 했죠. 아버지, 그때는 제가 틀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대로 하겠습니다. 강 회장은 한참 아들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말없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허락도 반대도 아닌 침묵이었지만 태주는 더 이상 그 침묵이 두렵지 않았어요. 돌아오는 길, 태주는 차 안에서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20해 전 그 겨울이 떠올랐어요. 아버지 앞에서 고개를 숙이던 자신, 서정에게 다 괜찮을 거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던 자신.
그 비겁함이 한 아이의 22년을 바꿔놓았다는 것을 이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용기 없던 시간들을 되돌릴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서정과 유나를 위해 그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 그것이 태준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지우가 이 모든 사정을 알게 된 것은 단풍이 들기 시작한 어느 주말이었어요. 서정이 지우를 무릎에 앉히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유나 선생님이 사실은 엄마의 딸이라는 것, 오래전 헤어졌다가 이제 다시 만났다는 것을. 지우는 눈을 깜빡이며 엄마 얼굴을 올려다보다가 유나를 바라봤습니다. 한참 생각하는 얼굴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그럼 선생님이 우리 누나예요? 서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우는 또 잠시 생각하더니 유나에게로 뛰어갔어요. 그리고 유나의 팔에 매달리며 말했습니다. 나 누나가 있어서 참 좋다. 유나는 지우를 꼭 안았고 서정이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눈가가 뜨거워지는데 눈물보다 따뜻한 웃음이 났죠.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어요. 서정은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독주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아픈 손목 때문에 혹은 마음이 따라주지 않아서 몇 년째 무대를 멀리했던 서정이었어요. 하지만 마음속 깊이 지난 시간들을 참회하는 마음을 담아 유나만을 위한 연주를 하고 싶었습니다. 공연 당일, 무대 뒤에서 서정이 손을 풀고 있을 때 유나가 들어왔습니다. 긴장되세요? 서정이 멋쩍게 웃었어요. 조금. 유나가 서정의 손을 따뜻하게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서정은 잠시 그 온기를 느꼈죠. 잘하실 거예요. 서정이 유나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 담긴 것들을 다 말로 할 수는 없었어요. 그냥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죠. 고마워. 무대 위로 걸어나갈 때 서정은 객석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맨 앞쪽 가운데 자리에 유나가 앉아 있었어요. 옆에는 지우가 바짝 붙어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태준과 허리가 굽은 작은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유나의 외할머니였어요. 서정과 눈이 마주치자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서정은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숨을 한번 고르고 손을 건반 위에 올리고는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첫 곡은 그 자장가였어요. 무대를 위해 편곡한 버전이었지만 선율은 그대로였습니다. 조용하고 낮고 따뜻한 그 선율. 객석이 고요해졌어요. 그 아름다운 멜로디가 공연장 가득 울렸죠. 유나는 그냥 그 음악 속에 앉아 눈물을 흘렸어요. 지우가 유나를 바라보며 팔을 슬며시 잡았어요. 아이의 손이 작고 따뜻했습니다. 연주가 끝나고 박수가 터졌어요. 서정이 일어서서 객석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유나가 앉아있는 자리를 바라봤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치자 서정이 미소를 지었어요. 그동안 무대 위에서 웃는 표정이었지만 그 안에는 오랜 시간 허락하지 않았던 행복이 조용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가을, 성북동 언덕 위 그 집에 다시 자장가가 흘렀습니다. 피아노 앞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 서정과 유나가 함께 건반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낮고 따뜻한 선율이 집 안가득 번졌어요. 거실 소파에서 지우가 과자를 먹으며 발을 흔들고 있었고 부엌에서는 박 집사가 저녁을 짓는 소리가 났죠. 창밖으로 감나무 한 그루가 보였어요. 외할머니가 뜰에 심어달라고 부탁한 감나무였습니다. 아직 작고 여렸지만 내년이면 더 자랄 거라고 할머니는 흙을 다지며 웃었죠. 유나가 마지막 음을 눌렀어요. 선율이 천장 끝까지 올라갔다가 천천히 내려앉았어요. 한참 동안 두 사람은 건반 위에 손을 올려둔 채 가만히 있었습니다. 서정이 고개를 돌려 유나를 바라봤어요.
유나도 서정을 바라봤습니다. 유나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서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정이 천천히 팔을 벌리고 유나가 그 품으로 기댔습니다. 22년 만이었죠. 어색할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도 처음부터 거기 있었던 자리 같았습니다. 서정이 유나의 머리카락을 쓸어내렸어요. 오래전 잠든 아이의 이마를 쓰다듬던 것처럼 유나가 작게 말했습니다. 엄마. 서정이 미소 지으며 유나를 바라봤어요. 응.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밖에서 바람이 지나갔어요. 뜰에 새로 심은 감나무 가지가 살랑 흔들렸습니다. 아직 작고 여린 나무였지만 뿌리는 이미 땅속 깊이 내려가고 있었어요. 이제 막 다시 시작된 이 가족도 내년에는 더 자랄 거였습니다. 그 나무처럼 20해 전 서정은 잠든 딸의 손에 손수건을 쥐어주며 떠났습니다. 그 손수건이 이 자리까지 딸을 데려왔어요. 가느다란 실한 오리, 파란 자수 두 글자가 끊어질 듯 이어져 온 인연이 마침내 여기서 닿았습니다. 그 집에서 그 밤에 그 자장가가 다시 흘렀어요. 더 이상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20해를 건너온 가장 긴 사랑의 노래였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감동의 불씨가 되어드렸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더 많은 감동과 위로의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행복을 드리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고 따뜻한 하루 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